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150만 원을 빚졌어요. 5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갔더니 대표님이 좀 미안해. 좀 다음에 갚을게. 그랬는데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핸드폰이 뭐 최신형 아이폰이라고 해요. 이 핸드폰 자체가 100만 원 훨씬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왜 이렇게 돈 안 갚아요? 진짜 이렇게 핸드폰을 가져와 버렸어요. 제가 당신 나한테 50만 원 빌렸으니까 100만 원 빌렸으니까 내가 그 가치만큼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와 버렸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절도가 되겠죠. 절도가 돼요. 그럼 하나만 더.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핸드폰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라도 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이 핸드폰은 제 딸이 선물해 준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귀찮이 죽겠네. 빡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뭔가 법적으로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빡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만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홀라당 넘어가져가지고 여기가 약간 긁혔어요. 약간. 그래도 전치이주입니다. 네, 전치이주. 그러면 저는 그리고 나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 왔으면 이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강도치상입니다. 강도치상. 제가 형사사건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어떤 고등학생이 누구한테 돈을 뺏었는데 48,000원을 뺏었어요. 48,000원을 뺏었어요. 48,000원 뺏어가지고 하는데 좀 뭐라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 이러고 해가지고 목이 좀 긁힌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긁히면 전치사주입니다. 사주. 전치사주. 그러고 됐는데 판결문에 형이 얼마나 나와버렸냐면 48,000원 뺐고 그리고 여기 사주 나온 거. 물론 이제 2번 가중되고 경합번 가중돼서 그렇게 됐지만 4년 8개월이 나와버렸어요. 4년 8개월. 정말 지지리도 거기 없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자력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력 집행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뭔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은 딱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국세청. 네? 국세청. 국세청도 있고요. 제가 여기 힌트는 법원입니다. 국세청도 체납청 나면 국세청 나 들어보죠. 법원입니다. 법원. 그런데 법원이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저 집행 좀 해주세요. 그럼 법원이 바로 집행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법원에서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강의 내용이 또 쓰시는 분은 그냥 쓰시는데 또 이를 쓰시지 말라고 하면 또 쓰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급적 그냥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제가 5개만 좀 이해를 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5개만 여기 온 마당에 2시간 정도 저한테 그 시간을 투입한 마당에 딱 5개만 알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5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여기 온 목적이 충분히 달성을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세요. 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그 5개 지금 말해줘.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호회의소 강의는 항상 2시에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경험이 있겠지만 점심시간에 5교시에 잠을 안 자려고 점심시간에 막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심시간엔 잠이 안 오고 5교시 시작하자마자 잠이 오시는 그게 통상자예요. 통상자. 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굉장히 잠이 오는 때입니다. 잠이 오는 때인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거하고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딴 강의 때문에 자는 것을 막 참지 마세요. 막 인사 엄청 하면서 참아야지 막 그러지 마.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한 3분의 1 정도가 약간 좋으시면 강의 즉시 중지하고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법원에서 집행을 하려면 내 거 집행해주세요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권원이 있어야 돼요. 와, 말 어렵다. 집행권원. 쉬운 말로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판결문. 근데 판결문은 어떻게 해야 판결문이 나와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아니면 그냥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비로소 소송 절차 끝에 승소, 원칙적으로 승소라는 걸 하면 이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요. 집행.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아셨죠? 그리고 이 승소하기 위한 절차, 이 승소하기 위한 절차가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오늘 배울 거.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도 제 자문 업체에서 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정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법원은 객관적 사실대로 다 판단을 해줄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통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제발. 제 자문업체도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줄 것인데 그냥 줘버리고 공탁을 해버렸어요. 가압류를 하고 제 자문업체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업체가 가압류를 하고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이행공고 결정이 하는데 소송을 가압류가 통장에 가압류가 되자 줄 것이니까 빨리 줘버려 라고 하고 이 통장에 가압류 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공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변제를 했죠. 변제를. 그리고 이제 나한테 무슨 소리 하지 마. 다 줬어. 그런데 이 소송에서 다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또 A가 또 승소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공탁, 그러니까 실질적 변제를 하고 나서 또 소송에서 패소를 해버린 거예요.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 흥분했네. 이것만 좀, 지금 이제 자문 안 오시죠? 지금 15분 정도가 민사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벌써 자문은 안 되겠죠? 네.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원고가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증거 자료. 피고가 주장을 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증명책임이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그러면 알았어. 그 증거를 법관은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이게 더 믿을만하면 원고승, 이게 믿을만하면 피고승, 이런 건 아니냐. 정확한 용어는 그건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 증명책임.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하잖아요. 대여금 청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대여금 청구를 하면 이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고 이것에 타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증거. 근데 중요한 것은 증거를 제출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한테 80% 이상의 확신을 줘야 돼요. 이 증거는.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대충 그냥 증거 있으면 그냥 증인 불러.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주장과 더불어 증명 80% 이상의 어떤 확신을 법관한테 줘야 비로소 승소입니다. 아셨죠? 증명 책임이 무슨 뜻이냐면 주장, 그러니까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패소당할 위험, 그것을 증명 책임이라고 부르고, 증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패소입니다. 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피고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승소를 할까요? 옹고가 승소를 할까요? 아니에요. 옹고가 스스로 먼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먼저 하고, 아, 빌려준 거 맞네, 빌려준 거 맞다 라고 법원이 확신이 들면 비로소 야 그럼 니 왜 안 갚어? 라고 하면서 이 피고에 대해서 안 갚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명자료, 증명 책임을 부여를 하죠. 즉 피고가 안 갚아, 아니요 갚았어요, 변제를 했어요, 아 소멸시효 지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반박, 법적인 용어로 항변이죠. 항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두 가지. 하나는 절차의 문제. 절차 위반되면은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판력에 반한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채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 분명히 갖고 있는데 저한테 채권을 받으려면 저를 때려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이. 소송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 절차를 잘못해버리면. 오늘 이것 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민사소송 절차는 결국 이 증명 책임으로 와요. 이제 증명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너무도 쉽게 어떤 사람이 와서 증언만 해주면 이 게임 끝나! 증언은 증명력이 40% 정도밖에 없어요. 40% 정도. 여러분들 특히 녹취록을 준비하시잖아요. 녹취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녹취록이 몇 퍼센트 정도 증명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막 빌려줬어요. 이렇게 빌렸어요. 내가 니한테 빌렸어. 라고 했는데 그걸 다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으쌰 하고 녹취록을 증거로 딱 제출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승소를 할까요? 녹취록의 증명력은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부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거의 왕은 뭘까요? 증거의 왕. 네? 사용집. 지금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왜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 모르겠어요. 한 번만 들으시면 되지. 증거왕은 이제 여러분들의 뭐 차용증, 아니면 계약서, 아니면 협의서, 아니면 약정서, 이 명칭 불문하고 상대방의 도장이 빵 찍혀 있는 거, 이게 최고 증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게임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사소송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증명 책임을 하기 위해서 문서송부 촉탁이나 금융기관의 금융제출 명령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사실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것이 이 증명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구두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권영길 변호사, 당신은 정말 세상을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각박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올 때 저는 20년 지기 친구가 20년 거래업체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다 말을 해요. 물론 불신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증거는 하나씩 남겨두는 게 정말 좋아요. 이 뭐 구두 합의도 합의다. 맞아요. 구두 합의도 합의예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구두 합의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증거를 만들어 두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에 제가 우리 대표님 너무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물건을 계속 납품을 했어요. 근데 물건을 납품할 때 대표님이 돈이 없다고 좀 기다려줘 막 그랬어요. 기다려줘. 대표님 진짜 좀 빨리 좀 주세요. 미안해 권 변호사, 돈이 없어. 물건 계속 납품하면.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안 갚으니까 이제 물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하면은 우리 대표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도저히 그 돈을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전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자 있으면 당연히 대금 지급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해요. 소송이 그렇게 흘러가요. 다른 한편 제가 대표님은 저한테 물건을 납품했어요. 근데 하자가 너무 많아.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야 대표님 하자가 너무 많잖아요. 대금을 못 주겠어요 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진짜 미안해. 다음 물건을 꼭 좋은 거 다시 줄게. 막 그래가지고 다시 주고 그런데 하자가 계속 많아가지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표님이 저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물품 대금 청구해서. 아니 나는 하자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데 근데 대표님이 저는 하자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소송이 이렇게 진행해요. 물론 우리 대표님이 물론 정말로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제가 못 갚았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소송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그리고 항상 우리 의뢰인은 나 진짜 이럴 줄 몰라.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송 들어가기 전에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들어가야 돼요. 확보하고. 소송 들어가면 그냥 다 거짓말해요. 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자기한테 중요한 사항은 과대 포장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사항은 그냥 변호사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민사소송은 뭐냐? 증명이 처음부터 끝이다. 그리고 절차마다 준수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증명이 사실 소송에서 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업을 하시더라도 회사를 운영할 때 꼭 이 내용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뭔가 증거.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부터 성공회의소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래? 그럼 뭔가를 만들어놔야지 라고 해가지고 구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로 주고받았어요. 메일로. 근데 참 사실 구두로 주고받으면 그게 남지가 않잖아요. 팩스로 가면은 팩스가 같다라는 점만 확인될 뿐이지 그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서 뭔가 확인되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그냥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메일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하나로 2억 8천짜리 정부 승수했어요. 이거 똑같이 우리 대표님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소송을 했더니 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정을 못했다라고 하자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가 단지 자기 회사가 어떻게 지체해가지고 중국에 선정이 안 됐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메일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민사소송을 가장 기본은 증거고 회사 운영하면서 증거 확보에 많은 염두에 두시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 소송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 예. 민사소송에서 보정이 나왔다. 보정.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것 좀 고쳐라. 이것 좀 수정해라. 이 보정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한 달 가는 거야. 한 달.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보정 하나에 그냥 한 달 걸려. 한 달. 채무자 주소 파악. 채무자 주소나 지산 파악. 주소나 지산 파악. 피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한테 소장이 송달이 돼요. 송달이 돼요. 근데 송달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송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쪽 주장도 들어봐야 되고 이쪽 주장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송달을 반드시 하고 송달이 되어야만 소송이 진행이 돼요. 근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해요. 보정명령. 채무자, 피고 주소를 보정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달 걸려요. 한 달. 뭐 2주에서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는 정확히 확인하고 소를 제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채무자 주소 모르겠는데 기존 주소는 있는데 이 사람 이사 가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일단 소송을 먼저 제기해 주세요. 제기해 두고 이렇게 보정이 나오면 이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면은 채무자의 초본을 뗄 수 있어요.
이 보증서를 가져가야만 비로소 초본을 띨 수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뭐 15년 전에는 소장만 갖고 가도 채무자, 피고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줬다고 해요. 근데 지금 절대 안 돼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모르면 뭐 주소나 아니면 주민번호나 아니면 특히 이제 주소가 없을 때 막 주민번호나 아니 기타 뭔가 채권이 있다는 것은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소를 제기하고 주민번호밖에 없어. 주소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주민센터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돼요. 사실조회 신청.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사실조회 신청. 주민센터에 아무 주민센터에나 이 사람 채무자 주민번호만 뭐 주면은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띄워줘요. 사실조회.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주민센터 가져가지고 이제 초본을 띄고 초본에 제일 마지막 주소를 가지고 다시 보정해서 보정하면 법원에서 송달이 돼요. 송달. 또 하나 더. 갑과 을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온고와 피고죠. 피고가 있죠. 근데 가급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하는 것들이 좀 좋아요. 이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게 좋아요.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중 보정 처분을 하는 게 좋아요. 왜? 네.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들 소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나는 소송이 너무 좋아. 그건 아니잖아요.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먼저 이 재산의 가압류 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할까요? 채무자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소송하지 말까요? 소송하지 말까요? 그래도 저는 소송을 하라고 그래요. 소송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물론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아요, 거의. 근데 판결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사실. 천지 차이.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요. 여하튼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판결문을 하나 받아놓으세요. 이제 뭐 지연이자 15%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채무자가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초창기에 온고, 피고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6,800인가? 소송을 했는데 전부 승소했어요.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근데 채무자가 그때 당시 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은 저한테 성공보수도 줘야 되는데 못 주겠어요. 그럼 미안해. 그냥 이 판결문 줄게. 어차피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라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판결문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판결문 줄게. 그럼 저는 이제 소송은 돼도 의뢰인한테 돈이 들어와야 그 성공보수 받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 사실. 알았어, 그냥 판결문 주세요. 그리고 이제 유야무야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가지고 회사 옮길 때 이 판결문 다시 봤어요. 이 판결문 나한테 있었지. 이제 채권정도 절차는 다 했었고. 그러면 우리 채무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볼까? 라고 봤는데 이 사람이 제기를 했네. 7년이니까 그때 당시 판결부터 70% 아니까 그냥 140% 이자가. 내가 1억 3천에 합의 봤어.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우 참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이것은 팁으로 좀 알고 계세요. 네. 갑이 뭐 저도 이제 집행 전문이기 때문에 집행 절차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고 어떤 집행을 하면은 채무자한테 가장 악랄하게 들어갈 건가 제가 그냥 제일 잘해요. 거기서. 근데 이 가압류에서 부동산 가압류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근데 부동산에 가압류 좀 알아서 해줘봐. 그래요. 근데 의르병 그러니까 그 은행이죠. 예금은행 아니면 예의가 봅시다. 채무자 이 사람한테 이제 을은 이제 A한테 채권을 받을 게 있죠. 매매대금 채권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가압을 하는데 은행에 대해서 입출금 채권. 그러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은행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버리거나, 가압류는 더 이상 병이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A가 을한테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 채권을 가압류를 해버리면 A는 더 이상 지급할 수가 없어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지급하면 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압류를 하면은, 가압류를 해보신 분 이런 거 무조건 현금 공탁이 나와요. 무조건 그냥. 그러니까 값도 그만큼 출혈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엄청난 큰 타격이잖아요. 이 은행에 예금될 이 예금 금액을 찾아 인출해야 직원 급여도 주고 회사 운영도 할 수 있는데, 이 은행 거는 예금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압류가 되면은. 이 사람도 엄청난 큰 타격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금 공탁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왜 그러겠어요? 가압류는 아직 판결 전이니까 그래요. 판결 전. 너무 어렵게 되네. 판결 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을이 자력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문만 받아두면 추후에 을이 이제 자력이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채권을 받을 게 있다, 어디서 채권을 받을 게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집행을 들어갈 수 있어요. 공탁할 필요도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사실 이것을 강의를 지금 또 졸리신가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자력이 없어도 법무사를 통해서 무조건 판결문은 받아주세요. 아셨죠? 꼭 하나만 더 할게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거나 막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송, 지금 이제 민사소송 절차를 배우잖아요. 야, 여기는 진짜 많이 오신다. 예, 그냥 앉으세요. 네. 제 자리인데요. 민사소송 절차, 소를 제기하고 답변서 쓰고 변론 공방 있고 막 이런 절차를 다 하고, 특히 이런 절차를 다 해가지고 100% 승소는 없어요. 있어. 사무장한테만 사건 수임하려고 100% 승소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절대. 이건 당연히 승소라고 하지만, 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의회에 펜션 주인이 있어요. 펜션 주인. 이 사람이 공사업자. 우리는 이 사람이 공사를 해줘가지고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1억 4천만 원.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대금 청구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고등법원에서. 1심에서는 그래도 7천만 원 지급하라 나오고 판단 나왔는데, 2심에서 청구 기각, 대법원 확정, 이렇게 끝났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의뢰인도 돈을 주려고는 했는데요. 그 청구 기각이라면 돈을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00% 승소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어려운 절차를 통해서 100% 승소 가능성도 없고 70%, 80%가 최고고, 변호사 비용 들고, 그래서 받는 것이 뭐예요? 집행권한. 판결문이다. 집행권한. 이 집행권을 받는 이유는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약소금 공증 있잖아요. 약소금 공증. 이것은 이 자체로 집행이 가능해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집행 권한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이행공문 결정문 플러스 약소금 공증. 약소금 공증은 어디서 받아요?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자문업자한테 항상 그래요. 소송이 있으면 제가 돈을 벌겠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 자문업체에서 이제 상대방이 한 달만 기다려줘.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 줄게 라고 하면 저는 그러라고 그래요. 3달 준다고 그러세요. 3달. 대신 공증 하나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공증. 이게 2달을 허비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 달 지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년 걸려요. 1년. 그러니까 약속은 공증 해달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을 요청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공증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거 즉시 소송해야 돼요. 변제 의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게 팁이니까요. 팁이니까요. 꼭 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이제 사실 그래도 최소한 민사소송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알아주세요. 이게 TV 드라마 보면은 진짜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막 화가 나. 우리나라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어떤 B가 A를 때렸어요. 상해. 사주 상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형사 절차는 이 B는 상해죄. 그래서 형사 절차는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검사는 벌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피고인은 이제 B가 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B가 되죠. 그리고 A는 누구냐? 맞은 사람. 이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증인으로. A는. 아시죠? 이거 좀 구조 좀 알아두세요. 진짜. 상식. 형사는 죄와 형벌을 결정하는 절차예요. 죄와 형벌. 민사는 채권 채무관계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 A가 B한테, 피고, 니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치료비가 들었어. 아니면 A보다 작은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정신적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배상 청구. 드라마 동영상 촬영 중인데 S본부에서 드라마 하나 봤더니 검사가 갑자기 그 검사복을 딱 봤더니 저 본 원고는 어떤 형사절차에서 원고가 나와. 검사가 갑자기 검사복을 딱 벗더니 검사복을 벗으면 형사에서 민사로 넘어가나? 진짜 이런 절차예요. 이런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은 이제 뭐 법률 위헌 부분 이제 여러분도 많이 봤듯이 이제 탄핵 부분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이 두 가지 절차는 상식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주세요. 민사는 채권 채무 관계를 결정하는 거, 형사는 죄와 형을 결정하는 거. 이것도 하나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민사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하고 형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주면 그것을 민사에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수박 더 닳기 싫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미쳤어요. 여기 민사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아니면 피고가 승소하려면 80% 이상은 확신이 있어요. 확신. 7, 80%. 근데 형사는 8, 90%예요. 8, 90%. 형사에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8, 90%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유죄로 선고가 돼요. 검사도 이걸 아니까 웬만하면 기소율이 5%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소를 냈다 하지만 그만큼 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형사 고소를 하고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해주면 그걸 가지고 민사로 들어가야지. 아니면 형사들이 뭐 금융자료 그거 다 확인해 줄 거야. 검사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사로 들어. 천만의 말씀.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저는 이제 형사는 사실 선호하지 않거든요.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는 증거 판단이 사실 예측이 좀 돼요. 이 정도 증거, 이 정도 주장과 증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우리가 승소를 하겠다. 제 사건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이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여하튼. 근데 형사는 절대 안 그래요. 특히 기소 전까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게 이것은 기소가 확실하다. 뭐 어떤 사무장이 와갖고 기소가 확실하다. 그런 사무장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정말 재량이 많아요. 특히 경찰도 그러고 형사도 그러고.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 형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전부 전과자가 돼버려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석하거나 재량적으로 적용을 시켜요. 근데 그 재량의 폭이 얼마나 큰지 경찰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시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증거를 주면 민사를 해야지. 근데 결국은 검사가 그렇게 해줄 리 만무하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혐의로 나와버려요. 무혐의로. 그럼 무혐의로 나와버리면 형사에서 증거 얻으면 민사로 가야지 라고 하는데 형사에서 무혐의 나오면 민사에서 패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악수입니다. 악수. 이런 경우는 좀 지양돼야 돼. 아셨죠? 이렇게 민사 형사 잘 구분하시고 10분만 있다가 이제 소장 들어가겠습니다.